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광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또 후보의 공약까지 들으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과 나라를 더 잘 이끌어 나갈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분들도 모든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요,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또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회는 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서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또 사회자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박용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겠죠. 바로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첨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 순으로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 두 번째 하고요.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뵀었는데요. 참으로 세월이 빨리 흘렀죠. 지난 4년간 저는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겠다라는 치열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년 그리고 4년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샅샅이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곳 영등포는 저에게 고향이자 숙명과도 같은 곳이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또 영등포에서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정치 활동도 이곳 영등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영등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리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영등포의 현실 어떻습니까? 여의도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고 신길 뉴타운 역시 반쪽짜리 미완성 뉴타운에 불과하다. 대림동은 8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한 말씀들을 안타깝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등포 재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고요. 제가 어제 저희들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정책과 공약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후보인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민주당 김민석입니다. 영등포의 아들 김민석이 여러분께 다시 인사 올립니다. 먼저 국회만큼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관리도 안 되고 경제도 실정이고 대통령 주변에 비리가 넘쳐나는데 대통령이 국회까지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김민석은 이제 국회의 대표적인 정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리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혜택을 입으신 유류세 인하, 또 경로당 주 5일 점심 이런 굵직굵직한 법과 정책들이 다 김민석이 제안하고 주도하고 김민석의 손을 거쳤습니다. 지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림동 남부 사업소 이전이 확정됐고 유수지 스포츠센터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길동은 매낙골 공원에 해병대 회관이 들어서는 것을 이전시켜서 매낙골 공원의 가능성을 살려냈습니다. 여의도의 GTX-B를 변경시키고 또 브라이튼 도서관을 100% 도서관으로 유지해 냈습니다. 저는 신길동, 여의도, 대림동의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림동 남부사업소와 BYC의 복합개발 그리고 역세권의 개발을 하겠습니다. 신길동의 교육특구 그리고 뉴타운선의 신설도 김민석이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실은 그 국제학교를 유치해내는 일, 산은을 지켜내는 일, 저는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김민석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정말 큰 일을 또 지역 일을 제대로 시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김민석, 오늘 보시면 정책과 역량이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하고 선택하고 맡겨주십시오. 김민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경기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수출과 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재작년 4.1%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과의 대중 무역 수지도 2023년엔 수교 31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 수지도 지금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혁신 성장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최악은 DJ 때 IT나 한류, 또 노무현 대통령 때 FTA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의 동력은 A, B, C, D, E, AI, 바이오, 컨텐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환경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 AI 관련한 3개의 전문가들을 광주에 소개해냈습니다. 저는 AI 표준협회 같은 것들을 여의도에 유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3개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 등등의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흔히 바이오의 어떤 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향하는 보스턴 클러스터의 허브를 우리 LH부지 같은 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컨텐츠를,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사실은 대림동입니다. 민주주의가 그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이전하고 나면 저는 원래 그런 곳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경제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혁신 산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해당 지역,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내는 일, 저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구체적인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용찬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역구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물가 좀 잡아달라. 그리고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손님들이 정말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하소연인데요.
현장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각종 정책들을 보면 지나치게 현금 살포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 지원금을 주겠다. 또 대출 혜택을 주겠다. 또 이자를 감면시켜 주겠다. 이러한 정책들인데요. 이러한 현금 살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구축해야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화끈하게 재조정한다든지 또 중산층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재조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처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림동 상권 살리기 부밍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오늘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로컬 브랜드 사업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공약인데요.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현금 살포 너무 안 하는 게 좋겠다. 물가지원금보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이 최근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남발한 공약의 숫자가 1,000조 정도 됩니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법인세는 상당히 깎아줬고 지금 문제는 근로소득세인데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는 법인세를 또 화끈하게 소중하자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세금의 경중을 잘 판단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금융업이라든가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면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로소득세도 말씀하시고 또 법인세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심지어 중소기업들조차도 이 상속세 때문에 도저히 기업을 해먹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단연 으뜸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 상속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상속세 한 2번 내고 나면 기업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일본과 뭐 다른 나라의 여타 나라에 있는 100년 기업은 이 상속세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민석 의원께서도 이 상속세만큼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번 자세히 찬찬히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현금 살포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하고 김민석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최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 이런 공약을 발표했어요. 한 13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현재 그렇잖아도 지금 무섭게 뛰고 있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3조 11조 그러니까 80% 하면은 11조가 되고요. 100% 하면 13조가 되는데 그 정책의 얼개를 제가 짰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정도의 민생 지원금을 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 현실의 표피적인 이해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핵심은 첫째는 물가가 코로나 때보다 높고 두 번째는 금리 부담이 높고 세 번째로는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 이후에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일정한 이 마중물이 불가피한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령 물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 1,000조에 달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공약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또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전혀 내용 없이 공약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은 그다지 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그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지역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 예.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30년에서 2050년까지 풍력, 또 태양광 이런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RE100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박용찬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RE100을 말씀하셨는데 무척 좋은 취지, 좋은 방향의 정책 구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력으로 사용하자.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까?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산업 경쟁력도 함께 생각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력, 태양열 이런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자는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현실에선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선 이 재생에너지 활용은 상당히 멀고 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화학공업,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한때 크게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 즉 원전 기술을 다시 우리가 도입해서 탄소 중립을 향한 대장정에 함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민석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리백을 모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면 족한데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도 아리백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절치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국회에서 정책을 하고 또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대기업 이 CEO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리백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당장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갖춰지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리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CF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통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의 조건이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아리백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에너지의 송배선 등등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것을 이제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원을 넘어서 말이죠. 공공에서 가령 구청 같은 데서 친환경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신길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이 새로 준비하는 총회를 갔었는데요. 아마 지금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는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을 하면서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면 서울시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예. 이어서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는 상대방 좀 말꼬리 잡는 그런 좀 습관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번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쯤에 김민석 TV에 올라온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김민석 의원이 조순시장과 함께 여의도 공원을 기획했다라고
명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연도가 1999년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긴 아니, 시간은 뭐 드릴 수가 없어서요. 다른 시간을 15초는 너무 길어서 저희가 안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저 예. 짐작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1분 30초 정도 답변드리면 되겠죠. 시작하시죠. 제가 아까 아리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정치인들이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정책 토론을 할 때 누구의 말꼬리를 잡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책 대 정책으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공원은 실제로 조선시장 당시에 제가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그 조선시장이 첫 민주당에서 당선시킨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기획단장 겸 대변인을 했고 초선으로서 여의도 공원이 사실은 만들어질 때요. 오늘 우리 박 후보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여의도 공원 히스토리를 말씀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필 총리도 별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5.16 공원이라는 게 있어서 공터를 놔둬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했고 시작을 했고 사실은 여의도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에는요. 신길 5동에 있는 제1체육센터, 신길 1동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복지관 등등이 다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시작한 일들입니다. 맨하골 공원에 대해서도 혹시 질문을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다 기획을 했던 일이어서 저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저는 굉장히 아주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김민석 후보가 박영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고 유럽도 그런데 아리백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야 되는 길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R200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건 김민석 의원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멀고도 험한 그런 대장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R200 같은 경우는 100% 자연 재생 에너지에 의존하자는 것인데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원전도 활용하고 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뭐 이런 또 기술도 활용하고 다시 말해서 수소 에너지도 활용하고 다시 말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좀 폭넓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제가 R200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김민석 TV에 나온 내용을 보면 조선시장과 함께 여의도 공원을 기획했다. 그리고 1999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999년에는 조선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니었어요. 조선시장은 1997년 9월에 그만뒀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1997년 9월 9일 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자, 이렇다면 김민석 의원이 조선시장과 여의도 공원을 기획했다? 이거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3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질문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내용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손꼽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 후보자들의 핵심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석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자서전을 남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결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모든 나라,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가 일정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큰 틀의 정치도 그렇고 작은 틀의 정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금 수상에 출마했던 그런 뭐 고노 전 외상의 아들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요한 분들 또 현재 재미 한인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들, 뭐 중국, 러시아,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대사관까지 두루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시간을 조금 제가 아껴서요.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릴 텐데요. 1995년에 조순시장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물러나실 때까지 같이 늘 협의를 했고요. 조순시장이 물러나신 이후에 시장 대행을 하신 분이 강덕기 대행이라는 분입니다. 부시장을 하시다가 제가 그분과 계속 협의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심지어 그분을 새천년 민주당 창당을 하고 영입을 했습니다. 조순시장 당시에 그리고 여의도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현재 세계 질서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신냉전 체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국제 질서를 깨려는 세력 그리고 현재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싸움인데요. 주목할 점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세해서 지금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위험천만한 것은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다. 대만 해협, 즉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중국과 대만, 즉 대만 해협 문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사력의 공백 현상이 빚어질 수 있고요. 또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을 지원할 것이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한반도에서 뭔가 일을 벌이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공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자유주의 세력과 같이 연대를 해나가야 된다. 예. 이어서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의도 공원에 대한 궁금증은 다 풀리셨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아니, 예. 이렇게 질문만 설명을 해주시죠. 드렸는데도 풀리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990 아니, 질문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설명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장 당선 과정을 제가 함께 만들었고 또 함께 협의를 했고 여의도 공원이 처음 시작될 때의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조선시장 그만두신 이후에 시장 대행 체제가 어떻게 됐고 제가 여의도 공원 진행되는 과정을 매일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예, 이에 대해서 박용찬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답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제가 1분 30초인가요? 있습니다. 예. 예, 주어진 좋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1999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조순시장과 함께 여의도 공원을 기획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답변은 할 시간이 지금 아니고요. 예. 제가 정확히 봤고요.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서도 김민석 TV 들어가시면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킹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답변하는 시간이죠. 예. 답변하는 시간.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민석 의원께 드리는 말씀은
김민석 TV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팩트 체킹을 해보시라. 분명히 1999년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1999년에는 조순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순시장과 여의도공원을 기획했다. 1999년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일련의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1999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이어서 박영천 후보가 바로 30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 예. 순서가요. 지금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 동북아 질서 속에서 현재 북한의 일련의 행보, 특히 핵 무력 증강을 헌법에 명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쓴 페이스북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잘못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력을 그렇게 헌법에 명기하는 것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를 일종의 다른 나라 간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민족의 어떤 장래를 봐서도 옳지 않고 지금까지 북이 취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취해왔던 입장과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또 햇볕 정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핵이 있었을 당시의 햇볕 정책과 또 핵이 존재하는 당시의 햇볕 정책은 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이렇게 쭉 이어졌던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가 확실한 안보입니다. 굳건한 안보 위에 기초해서 남북 간에 필요할 때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북이 핵을 이미 개발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자꾸 그 99년에 이렇게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그거를 보시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요, 그 상호 공방이 자유로운 그런 토론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주어진 시간이 각자가 다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후보가 중간에 같이 그 말을 첨삭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내용은요, 늘범교실 정책 활성화 보완 방안에 관한 겁니다. 자,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하는 초등학생은요,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범 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도적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늘범교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적 또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영찬 후보 1분 30초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늘범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준비가 잘 돼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어떤 이런 그 전격적인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할 때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간도 인력도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졸속 정책이 지금 시행될 것이다라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크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 늘범 교육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특히 요즘 맞벌이 부부가 점차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학교 늘범 교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준비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구축해서 늘범 교육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민석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가령 최근에 의료 대란 같은 것도 그렇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론인 얘기, 일반론적인 원칙, 일반론적인 방향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책은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현실에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원래는 이것이 2024년 이제 실시 얘기가 되어 있던 것을 더 당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더 당기겠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인력만 해도 교원 또 기간제 퇴직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교실 문제는 당장 뭐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어서 사실은 지금 아마 정부는 재정을 교육부 예산 갖고 대충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국고에 대한 지원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 정부가 전반적으로 정책을 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참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의 취지가 사실은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요. 서울시에서 친척들이 돌봄을 하면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지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제 30초인데요. 30초 안에 질문을 다 하지 못하면 상대방 후보가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꼴이 되니까 질문 30초 안에 잘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많은 분들이 꼭 물어봐 달라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김민석 의원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정치자금법 2건은 서울시장 선거 회계 처리 오류와 정치적 공세에 의한 결과다. 자, 그렇다면 7억 2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 공세로 판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시간 시작해 주셔야죠.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 시작이 네. 됩니다. 그 늘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에 제 정치자금법 갖고 이제 고생한 것을 질문해 주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의외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나갔을 때 영수증 처리가 중앙당에서 잘못됐는데 아마 그것을 후보한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을 관련된 역사상 전무후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이명박 그 후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정치검찰이 저를 아주 애를 먹여서요.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벌금으로 됐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피를 토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되고 이 정치를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한 것도 대학 강의하면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은 제가 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추징을 다 갚았는데 추징도 갚지 않고 미납했다라고 저를 한번 공격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요.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늘봄 교실과 관련한 후보들의 정책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빠졌습니다. 공통 질문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지 또 유권자들이 보기에 더 선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석 후보가 박영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죠. 아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늘봄 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에 관한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마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지금 가령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공격을 하신 부분은 사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늘봄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예. 지금은 질문 시간이었고 이제 박영찬 후보가 1분 30초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잘 해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사전 고지받기로는 주제와 좀 다른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김민석 의원에게 궁금한 대목을 제가 대신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징금 말씀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년 만에 갚으셨습니다. 7억 2천만 원.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삼선 의원 김민석 의원이 추징금을 다 갚았느냐? 추징금이 뭡니까? 범죄 수익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성실하게 그동안 갚아왔느냐?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느냐? 그런 부분 궁금한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나 저나 다 공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사과해야 될 분은 김민석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추징금을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뒤에 납부하게 된 그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김민석 의원께서 사과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길 간곡히 호소. 예, 알겠습니다. 그 공통 질문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요. 물론 내용과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너무 완전히 많이 벗어나서 유권자가 늘범 교실이나 등등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후보자의 답변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은 벗어난 거는 양해가 되되 너무 많은 다른 주제로 가시는 거는 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5번째입니다. 5번째 내용은 저출산 해결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요 0.72로 집계됐고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지방 소멸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과 저출산이 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이게 국가의 존망에 걸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부터 굉장히 혼나는 것처럼 됐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온 국민이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 출생소득 우리가 태어나면 다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부모 기준으로 보지 말고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보게 하자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또한 사실은 얼개를 제가 짰습니다. 기본은 현재 있는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것에다가 목돈 지원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가능하게 하자라는 몇 가지의 어떤 설계를 합친 것입니다. 결론은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여러 정책을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면 목돈으로 써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의 기본적인 그다음에 부모가 그냥 낳으면 하나 나면 요만큼 주고 둘 나면 좀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가는 그런 접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 철학적 접근을 바꾸고 국민적 합의를 해내는 것. 이것이 디테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 뜻은 그런 방향. 예, 다음 박영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민석 의원 입장 잘 들어봤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민석 의원께서 제시한 아동 수당 확대, 또 목돈 지원, 또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주겠습니까? 현금 살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저출산 문제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현금을 살포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김민석 의원도 정말 그 민주당에 내놓으라 하는 정책통이신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곡한 부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지역구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전환은 복합 육아센터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금 우리 영등포에 복합 육아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합 육아센터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산후조리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산후조리원이 한 번 이용하는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고 있다는데 저는 영등포에 공공 반값 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질문보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가의 투자, 이것을 현금 살포다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한, 저는 굉장히 낡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과도 다릅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소득 지원도 해야 되고 목돈 지원도 해야 되고 결혼 또는 일정한 나이에 달할 때 주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야를 넘어선 합의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돈을 띄엄띄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님, 저희가 이번 토론회에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질문 시간에 본인의 생각을 답변만 하시면 상대 후보가 또 뭘 답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할 시간에 답변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마지막엔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셔야지 상대와 토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황에선 또 1분 30초가 박용찬 후보에게 주어졌는데 여기 대해서는 박용찬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그럼 생각이나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김민석 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현금 살포라는 긴급 처방이 상당히 유효하고 적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문학적인 현금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번 반성해 볼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자,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복합 육아센터 그리고 산후조리원,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저출산 극복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저출산 문제 현금 살포하고 또 어르신한테 현금 살포하고 또 1인 가구 현금 살포하고 도대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예산도 투입해서 현금도 어느 정도 긴급 처방을 해 놔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민간 부분의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예, 알겠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지금 이어서 김민석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예.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중노년,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이 We2 프로그램이란 공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세금에 의탁하지 말자. 민간 기업과 민간 금융기관도 활용하자. 예. 그런 제안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고령화 부분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제가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걸 제안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주 7일 점심을 얘기했던데 저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점심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갈 분도 많지 않고 경로당 지원의 상당 부분이 도우미 인건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잘못 뺏긴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 5일 점심 제공을 하고 주말에는 지역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령 지금 6.25 참전자회나 또는 월남 참전자회 이렇게 좀 고령자로 70대 이상으로 대부분 구성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대한노인의 경로당 지회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영등포구부터 그렇게 시범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 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금 살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잘못됐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미 오래전입니다. 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출생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를 포함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공통 질문은 끝났고요. 다음은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2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는 30초간 3번의 질문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그 기회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없더라도 답변 시간 1분 30초는 항상 보장이 됩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박용찬 후보가 먼저 2분 동안 선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의도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의도는 뭐니 해도 재건축이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국민의힘이 시동건 여의도 재건축 저희 국민의힘이 완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의도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체육관입니다. 여의도 공공체육관, 가칭 너섬체육관을 저희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금융특구 완성을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국제학교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길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발표했죠. 신길 뉴타운 미니 경전철 저희가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교육 학교 과밀화 현상인데요. 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길 제2중학교를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림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림동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동 상권 부밍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밍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대림동 상권은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남부도로 사업소 부지에 실내 규격의 실내 스포츠 국제 규격의 실내 스포츠 센터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확실하게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전체 일반적인 공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를 위한 위투 프로그램 그리고 경로당과 지역 내 기업을 연결시키는 141경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민석 후보에게 3번의 질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박용찬 후보에게 첫 번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H 부지에 국제학교를 유치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LH를 매각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을 지지하셨는데 LH 지금 매각 액수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LH를 매각하고 저는 LH 매각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황준석 교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거를 중단시키고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LH를 매각하고 무슨 수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신데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여의도 63 빌딩과 여의 성모병원 사이에는 LH 땅도 있지만은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 2,500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LH가 가지고 있는 2,500평 그리고 또 HMG라는 민간 회사가 가지고 있는 2,500평 도합 5,000평 땅인데요. 결국 이 민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할 경우 그럴 경우 특히 서울시에서 지금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MG가 가지고 있는 땅을 예를 든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HMG가 LH 땅을 매입해서 그래서 기부 체납 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부 체납 부지가 나오면 그 기부 체납 부지에 국제 학교도 넣고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을 넣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로는 LH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개발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김민석 의원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두 번째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LH 부지를 누가 살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거를 그 옆에 팔아가지고 거기에 또 국제학교를 기부 체납으로 유치하겠다? LH 부지가 공공자산인데 그것을 공공건물로 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죠. 저는 전혀 좀 현실성이 없는 해법이라고 보고요. 산업은행 유지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 여의도 오셨을 때 공약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산업은행 유지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전 산업은행 유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3번 이렇게 하는 예, 건가요? 질문과 답변이 예. 3번씩 있습니다. 그 뭐 중요한 문제 잘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지난 한 2, 3년간 지대하게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참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떴을 때 인수위원회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말 굳이 이전을 해야 한다면 대안 있는 산업은행 이전을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산업은행 이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저도 공개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입니다.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부산으로 이전한 게 2005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 3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이전 문제라든가 LH 매각은 예스의 논양은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입장을 전혀 명료하게 안 하시다가 선거 때 앞두고서 그냥 나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산은 대통령 공약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LH 매각을 하고서 문수로 거기에 국제학교를 유치합니까? 지금 신길 뉴타운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신풍에서 타임스퀘어로 가는 영등포 노선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님 노선보다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예. 예, 그 지금 신길 뉴타운 판넬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신길 뉴타운 미니 경전철 공약을 언제 발표했죠? 화요일 날 발표했을 겁니다. 화요일 오전에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김민석 의원께서 신길 뉴타운역이라는 현수막을 내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이게 무슨 오비 일학인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그동안 준비를 해 오셨겠지.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석 의원
공약집을 제가 어제 보게 됐어요.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신길 뉴타운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박용찬 후보가 신길 뉴타운 미니 경전철 공약을 내거니까 그때서야 놀래서 부랴부랴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그러니 선거 공보물은 이미 인쇄에 들어갔고 인쇄에 들어간 공보물을 고칠 수 없으니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그런 이제 판단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박용찬 후보의 답변 시간이어서요. 예, 추가 답변 시간은 드릴 수 없고요. 이번엔 김민석 후보가 2분 동안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산업은행을 유지해서 금융특구를 완성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옆 LH는 민간 매각으로는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간 매각을 중단시키고 국제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서해도 고도 제한 완화는 이미 3년 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일입니다. 영등포의 학생 전체를 위한 한강에서 조정, 요트,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무료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신길 지역에 교육특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특구를 만들어내서 초중복합학교를 만들어내고 교육복합센터를 만들어서 공교육과 외부교육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박 후보께서 제안하신 제2중학교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선은 사실은 저희가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날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장이 7km여서 중앙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신풍역부터 타임스퀘어를 가는 선이기 때문에 훨씬 현실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하실 일입니다. 대림동은 남부사업소에 복합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미 대림유수지 스포츠센터가 국제규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부사업소는 스포츠센터가 아닌 다른 일거리 또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되는 것을 하면서 주민복합시설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대림상거리역의 추가 출입구 문제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원할 때 동명 개정을 할 수 있는 동명 투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신길, 대림, 여의도가 다 큰 재개발의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내고 그것을 확고하게 추진해내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선거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박용찬 후보에게 3번의 질문 기회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게 3번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박용찬 후보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민석 의원께서 신길 뉴타운역 공약이 비장의 무기라고 하셨는데 자, 비장의 무기라면 선거 공보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지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 후보께서 이번에 신풍 신길 노선을 제시하셨는데요. 제가 우선 그런 노선으로는 차량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환승 수요뿐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신풍 신길 노선은 버스 중복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중앙 예타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시한 신풍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노선은 실제로 주민 편의에 부합하고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고 차량 기지 문제에 대한 현실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유일하게 서남권에서 가로축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요 구체적인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비장으로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교육 특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로가 사거리에 구체적인 딱 장소를 지정해서 복합교육센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LH 부지의 국제학교 유치 문제라든가 또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지금 여의도 브라이튼을 우리 박 후보께서 600평으로 줄였다가 제가 일관되게 1년 이상 싸워서 1000평을 살려내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거는 미리미리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 박영진 후보 두 번째 질문 바로 해주시죠. 역시 이 비장의 무기인데 왜 선거 공보물에는 그 공약이 없느냐, 직접적인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지 못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LH 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민석 의원께서는 LH 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 없으십니다. 거기에 영등포 구청과 박원순 서울시장 때 LH 부지에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짓겠다고 할 때 김민석 의원 뭐 하셨습니까? 네, 바로 답변해 주시죠.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그때 최현일 전 청장하고 그것이 실제로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토부 차관하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의도 직장인들을 금융권 직장인들을 영등포 구청장이 선별해서 입주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그 나우누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키움 건물. 거기보다 훨씬 좋은 최첨단 건물로 그리고 밑에 수영장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됐다면 가장 좋은 공공 건물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 시의원 나오는 분인가요? 몇 분이 전혀 사실과 다른 무슨 닭장을 만든다 이런 악성 소문을 퍼뜨려서 그냥 아예 보류시켜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이미 주민의 입장과 맞지 않아서 보류를 시켰고 지금은 거기에 국제학교를 유치해야 하는데 저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이미 수십 번의 아주 많은 토론회를 했고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냈고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들의 입주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남은 거는 부지 하나인데 사실은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지금까지 노력한 바가 없고 제가 국제학교를 인간 매각을 막고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LH 부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LH 부지를 기존의 공공 국민의 자산인데 그것을 매각하고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책은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말만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영진 후보 세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참 시간이 짧아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김민석 의원 후보님 공약인 것 같은데 신길동에 복합학교 설치하겠다고 공약 내셨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복합학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연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이 융합할 수 있겠는가? 혹시 학교 폭력은 또 우려되지 않는가? 교육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예. 그런 문제들인데요. 예, 답변해 주시죠. 이음학교는 현재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음학교라든가 복합학교를 저희들이 잘 여러 가지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꼭 복합학교나 이음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모두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제가 고민 끝에 우리 지역을 신길 지역을 교육 특구로 하면서 초중 복합학교와 교육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신길 제2중학교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신길중학교 증축 문제까지 다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지금은 당장 과밀이 있지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것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딱 고정적인 방식으로 초등이나 중등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더 필요한 것은 가령 우리가 목동으로 나가는 이러한 외부 수요를 없앨 수 있도록 질 좋은 외부 교육과 공교육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았는데 안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실은 여의도 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낙골 같은 경우도 우리 박 후보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해병대관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는데 제가 그걸 바꿔냈거든요. LH 문제도 그렇고 브라이트 문제도 그렇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을 버텨냈는데 갑자기 선거 때에 대해서 그냥 공보에다가 이름 하나 딱 넣는 방식. 예. 이런 접근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후보 간의 선거 공약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토론 과정에서도 언급이
잠깐 됐었는데요.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질문입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또 대규모 재개발을 앞둔 지금 여의도를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확대, 또 성장, 또 육성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석 후보부터 1분 30초입니다. 산업은행을 유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우리 영등포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세수 지방법인세로 약 8천억 정도의 우리의 지금 세수 중에 1,1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국가 전체로서 과연 우리가 금융허브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을 지켜내겠다 하는 것, 그 말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죠. 그것도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건 공약이라고 하고 심지어 사는 노조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박영찬 후보 바로 앞에서 입 막혀서 끌려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도 난 산업을 지키겠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자기 당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이거는 좀 천천히 가자 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통령 공약을 이제 초선이 되려고 생각하시는 박영찬 후보께서 지켜내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사는이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원칙은 산은과 금융특구의 문제는 이것이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그런 것을 자기의 소신과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산은과 금융특구를 지켜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예. 다음 박용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민석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두고 초선이 뭘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당선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좀 그런 상황이고요. 김민석 의원께서 제가 김민석 의원께 좀 답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안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은 무조건 지금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혼재된 그런 견해들이 지금 강력하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인데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저희 당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선거를 앞두고 또 제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지역 균형 발전과 여의도 금융특구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제가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해왔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실 거라고 당선 안 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야박한 것 같아서 초선이 되시려는 분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적어도 중앙당 공약에 그것을 포함 안 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게 지역 공약이 된 겁니다. 중앙당 공약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 이상을 막아왔고 앞으로도 국민적 토론에 이걸 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용찬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이거든요. 1분 30초. 예. 예. 김민석 의원께서 막아왔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은행 이전이 관철이 안 된 부분은 김민석 의원 단독으로 막아낸 게 아닙니다. 상당수 여의도 주민들 또 산업은행 직원들 노조분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 찬성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리되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지 김민석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을 막아냈다?
김민석 의원께서는 막아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어 선택은 좀 곤란하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막아냈다. 내가 해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서여의도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김민석 의원께서 서여의도 고도 제한을 완화시켰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식의 표현은 결코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뭐 다행스럽게도 김민석 의원과 제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뜻을 합쳐서 산업은행 이전을 한번 막아내도록 하도록 하시죠. 예. 이번엔 박용찬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저도 지금 신길 뉴타운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해온 사안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장의 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왜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오비 일학입니까? 제가 공약을 발표한 날, 그날 오후 늦게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뉴타운역은 제가 제시한 신풍 영등포 노선이 후보께서 제시한 신풍 신길 노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노선이 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를 갖고 문제 제기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노선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무엇을 막아왔다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해도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현수막은 제가 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한번 걸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령 이게 제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브라이튼 도서관 600평 추진 검토 이런 게 있는데요. 브라이튼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원래 합의했다가 구청장하고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쓰셨던 겁니다. 이걸 반쪽 내는 바람에 1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겁니다. 저 혼자 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도 저 혼자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막아낸 것에 대해서 동참 저 혼자 막아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진지하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으면은 그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과 또 답변 듣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영등포구 서울 병무청 부지에 위치한 매낙골 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면요. 매낙골 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또 정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용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매낙골 공원 정말 우리 신길동 그리고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고 싶습니다. 이 매낙골 공원 문제가 거론된 지 한 20여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간단히 제가 참고 말씀을 올리자면 현재 지구 단위 계획안을 보면 60% 정도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40%는 국방부와 병무청 부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안에 따르면 보행 통로를 십자로 내는 그러한 계획도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매낙골 공원 추진위원회는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 주민만의 참여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따라서 병무청, 해군, 국방부, 영등포 구청 그리고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매낙골 공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도 답변 시작하시죠. 솔직히 맨앞골 공원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과 박용찬 후보 측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시켰습니다. 맨앞골 공원의 가능성을 여기까지 살려는 데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제 때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것을 제가 초재선 시절에 조순시장 때 공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8년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만난 것이 박원순 시장 당시에 만나서 맨앞골 공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현일 전 구청장 때 민관협의를 내서 주민대표들하고 민관협의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새 구청장이 되고 나서 새 구청장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게 그냥 사실상 무산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질질 끌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해병대 회관 공약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게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해병대 회관 공약이 실현됐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백방을 다해서 뛰어서 결국은 해병대 회관이 성남으로 갔습니다. 가능성을 살려낸 것이고 3자 딜에 대한 해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주민대표, 구청장 이렇게 만나서 병무청 복합개발하고 필요하면 민자 도입해서 하면 나머지를 다 공원으로 만들고 보행로부터 해낼 수 있다. 제가 직접 제 방에 의원회관에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해서 만든 가능성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다음번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국방위원회에 갈 것입니다. 맨앞골 고업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2년 내에 해결한다 말씀드립니다. 예, 한 번씩 각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박용찬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좀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제가 김민석 의원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맨앞골 공원 거기에 행복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할 때 김민석 의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민석 의원 야 여기 맨앞골 공원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선 의원 하면서 맨앞골 공원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답변해 주시죠. 맨앞골 공원을 제가 초재선을 하면서 처음에 공원 계획을 만들고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했고 전직 구청장께 계속 얘기를 해서 민관 협의를 추진했고 그것을 안을 만들어냈고 해병대 회관 들어서서 완전히 무산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맨앞골 공원이 사실은 더 잘 되도록 사실은 국민의힘 측의 지연 작전을 제가 더 빨리 완전히 제가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이 터지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은 정말 전력 투구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해병대 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의도 LH도 그렇고 맨앞골 문제도 그렇고요.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당시 최현일 구청장하고 합의를 다 해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협의를 진전시켰던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진전시키고 방안을 다 만들고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회관을 대통령 공약이 만들어줘서 그냥 그 합의 갔으면 맨앞골 공원은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실제 성과로 변경시켜 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놓고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초재선 때 했고 3선 때 되자마자 했고 4선이 되면 반드시 해결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엔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에게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맨앞골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현재의 구청과 국민의힘 측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맨앞골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새 구청장 당선되고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진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회관 이 논의가 있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3자 D를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한 폄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지금 해병대 회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또 아는 주민분들은 알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민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회관을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막아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김민석 의원께서 해병대 회관 건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만약에 해병대 회관이
들어왔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해병대 회관을 뭐라고 할까요? 지렛대 삼아서 기부 체납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십자 보행로, 특히 동서 보행로를 건설하기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병대 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낙골 공원 지구 단위 계획안이 좌절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0% 규모의 땅은 공원 부지, 시민 시설,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병대 회관이 들어오건 무슨 뭐 해군 회관이 들어오건 해군 그 들어오는 건물의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40%는 어떤 형태의 건물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 끝나고 후보 간에 서로가 질문과 답변 한 번씩의 기회는 주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관련된 건데요. 이 특권 폐지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매번 논쟁 수준에서 그치고 있죠. 법제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선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과 당론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까지도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민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권 철폐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저는 비교적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권 의식이라는 걸 별로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사실은 뭐 차량을 이용 잘 하지도 않고요. 가급적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갔던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아주 드문데 국회의원 가운데서 그 보상을 그냥 수령하지 않은 아마 거의 유일하거나 한두 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명예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이나 특권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국회가 만들어지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것이 볼성사납기 때문에 지금은 당별로 왔는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 섞어 앉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를 다시 당선시켜 주시면은 제가 제1당을 민주당을 만들어 주시면 제1당의 최소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 특권을 최소화하고 또 상생하고 일하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국회의원 특권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실시하는 출판 기념회 문제를 반드시 한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손질하고 정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정치인들 일이라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출판 기념회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불법 내지 편법 정치 자금 모금 창구구나. 모두가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내고 개선 방안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출판 기념회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개선해야 될 바로 그러한 정치인들의 특혜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달랐을 때 물론 대화해야죠. 소통하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제 생각도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가면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 소통 속에 결론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각 후보에게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릴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 이제 정치 문화, 정치 개혁 이런 차원에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아까 제게 주셨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은 명백하게 틀린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 판단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뭐 질문이자 제 의견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께서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매나골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발표하셨고요. 또 1월 10일에도 신길동 해군 호텔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일제 때 아무 지정이 없었던 것을 제가 초선 때 조순 서울시장과 고시하여 매나골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제가 볼 때 이건 사실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나골 공원은 1940년 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민석 의원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무슨 공원을 어떻게 지정했다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적이 없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거듭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 시간 쓰셔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서요. 지금 박영찬 후보가 답변하는 시간인데 질문까지 해주셨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30초의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제가요? 예, 바로 이어서 질문 시간이. 아니 30초.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김민석 의원 답변해야. 근데 그 박영찬 후보께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질문으로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주어진 시간은 추가로 30분간의 질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박영찬 후보께 30초요. 예, 30초간. 그거 김민석 의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김민석 이게 의원께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시간은 왜냐하면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드릴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규칙이 어긋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질문은 어차피 그럼 안 하시겠다는 거면 답변만 그럼 1분 30초 들을까요? 추가적인 질문을 30초 안 쓰실 거면 그렇게 예?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제가 예. 추가로 제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30초간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예.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 뭐 13년 뭐 미납 완납했는데 미납했다라고 얘기했다.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은 13년째 미납 상태였다는 겁니다. 13년째 미납 상태. 그거는 팩트예요.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영찬 후보께서 상대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나 이런 분들과 달리 제가 오랫동안 우리 박영찬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금액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갚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갚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냥 똑 떨어지는 사실은 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변호사 자문 받고 이러신 거 보니까 제가 사실 고발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뭐 좀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선거 때 고발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승리해서 그 문제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나골 공원 문제는 총독부 고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도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순 시장 때 우리가 공원 고시를 새로 한 겁니다. 그 노력을 해서 새롭게 틀을 규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또 조순 시장 그만둔 때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 거실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순 시장과 그 이후에 강덕기 시장 대행 계속 같이 논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석이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것에 대해
예. 토론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간의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은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4년 만에 리턴 매치인데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후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후보가 더 깨끗한 후보인지 여러분께서 아주 유의 깊게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영등포에서 현장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치열한 생각으로 현장 정치를 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닌 실천으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음을 거듭해서 다짐합니다. 통상 많은 정치인들이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우고 또 실천보다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성 정치인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실천으로 말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돌입하기에 앞서서 정말 소통과 실천을 통해서 영등포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쌓고 또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소통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상대를 죽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마무리 발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사실은 싸움이 아니죠. 정책의 비교이고 평가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비교하고 평가하셨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LH의 민간 매각을 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산업은행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과연 현재까지 목소리를 전혀 안 내다가 갑자기 그것을 반대하겠다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매납골 공원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실제로 필요할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뭐 빨간 잠바를 입다가 또 며칠은 또 하얀 잠바를 입다가 또 갑자기 빨간 잠바를 입다가 뭐 가령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과 노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림, 신길, 여의도의 발전에 관한 비교적 명확하고 우리 상대 후보와 선명하게 다른 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차원이 아니라 과연 어떤 정책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평가해 주시면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런 평가와 선택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영등포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내온 과정을 다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어려움이 많았는지 다 아십니다. 다시 저를 불러주신 과정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난 4년 정말 기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위한 정치인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국가의 정책들로 하나하나 되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김민석을 써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김민석,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영등포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CM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일은요. 4월 5일 금요일 또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